애플 다 끝났어? 아니, 아직. 잠깐. Recording in progress. 백승미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뉴트라이트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내용들 이전에 주신 내용들도 있고요. 오늘 직접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는 답변 되는 한에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질문 주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먼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컴퓨터를 네.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물 섭취량 관련돼서 많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물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식약처에 있는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보통 물이라는 게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나이대마다 약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신체 70%, 60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에서 18% 정도가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사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 물질이 바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물 성인들에게는 보통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8잔 정도 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8잔 어떻게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리터라는 물에는 보통 일반적인 식사 시 그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뭐 국 즐겨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또 약간 기른 음식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8잔까지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 좀 줄여가지고 한 5잔 정도 섭취하시면 신체에서 필요한 양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얼마나 섭취하면 좋을까? 연령대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 보통 5개월 이전의 경우에는 700mg 정도 권장하고요. 6개월에서 11개월 같은 경우는 800mg, 유아 같은 경우 1세에서 2세 같은 경우는 1.1리터,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1.5리터 정도를 권장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약간 브로드하죠. 이렇게 좀 더 폭이 넓으니까 좀 더 쉽게 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 킬로그램당 일반적으로 30mg 정도를 권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에 그럼 2리터가 약간 넘는 물을 섭취하는 정도가 되겠죠. 앞서도 드린 바와 같이 이 양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수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물을 섭취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좋은 물을 섭취해야 되겠죠. 일단 체온에 가까운 물, 우리 신체에 가까운 물을 자극이 되지 않는 물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물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물 안 먹다가 그냥 퇴근하기 전에 2리터를 마신다고 억지로 이렇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자주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신체 내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늦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꾸준히 조금씩 계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정말 자주 섭취합니다. 저도 커피를 정말 자주 섭취합니다. 많이 섭취합니다. 하루에 보통 4, 5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톨사이즈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동시에 이러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식재료를 섭취했을 때 내 몸에
귀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같이 소실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카페인의 섭취 권고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400mg 정도를 섭취 권고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라는 얘기죠. 임신부의 경우에는 300mg. 근데 이 임신부의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300mg이지만 200mg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 임신 초기에는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임신 시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페인 섭취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디카페인이라 그래서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는 또 커피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디카페인 제품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디카페인도 미량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체에 중요한 어떤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임신부라든지 그 외에 카페인을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제품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다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투샷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투샷이 들어가는데 스타벅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에는 150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mg. 그러면 이거 2잔 반 정도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섭취 권고량에 충족하는 내용이죠. 그 이해하겠죠. 라떼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게 들어가 있어요. 75mg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량 밑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그닥 이 신체 내 이노작용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어떤 영양성분들이 과량으로 배설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 뭐 커피를 제외하고 이런 음식이 있어요. 콜라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콜라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 소실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게 카페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무기질이 이용되기 이전에 이걸 몸 밖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기질의 이용률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콜라 등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 있는 인이라는 성분이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카페인이 들어와 있을 때도 무기질이 활용되기 이전, 특히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활용되기 이전에 몸 밖으로 뽑아내는데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가속화됨으로써 칼슘 소실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한 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 있으셨냐면 뉴트라이트가 좋은 건 송여경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뉴트라이트가 좋은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종종 저녁 식사 후 바로 먹지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늦은 밤 잠들기 전에 먹고 자는 경우가 있어서요.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비타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항산화 영양소라고 칭해지는 비타민 A, C, E,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B군입니다. 이런 영양소는 밤 시간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 시간에 섭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는 비타민 U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밤 시간에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밤 시간에 좋은 영양소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체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또 뇌를 자극시켜주는 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밤에 섭취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또 밤에 섭취하는 영양소로 비타민 D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의 논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은 비타민 D는 밤에 섭취하면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낮에 섭취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은 밤에 자기 전에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성 허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게 관여가 없어요. 밤에 섭취하건 낮에 섭취하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뉴트리키즈 갈톡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갈톡스 그러고 친절하게 가로를 치시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영양제를 갈아서 먹이는 거를 우리가 갈톡스라고 얘기를 하시나 봅니다. 하루에 몇 번 먹이는 게 효과적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원물 상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추어부를 제외하고 씹는 거를 제외하고는 이 붕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풀어지는 정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영양소보다 약간씩 다 다른 경향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물 상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또 갈아서 섭취할 경우에는 이 가는 순간 표면적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타민을 가는 순간 미세한 가루가 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수분에 의한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물 상태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섭취가 힘든 경우에는 갈아서 섭취할 때 바로 갈아서 미리 갈아두시지 마시고 미리 갈아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윙 소리 내면서 한번 갈게 되면 가는 순간 열이 발생해서 또 이게 날카로운 면에 이렇게 접촉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열에 의해서 영양소가 파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으깨서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려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렇게 권장량만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건의죠, 사실 건의. 많이 얘기하시는 게 대용량 프로틴이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아리통만한 프로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왜 이렇게 조그만 통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틴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좀 우리 프로틴이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정한 양이지만 사람의 개인별로 킬로그램당 섭취 권장량이 있을 때는 좀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0.8에서 1.5g을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면 저는 80g 이상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뉴트리파이터 프로틴 같은 경우는 하루 섭취량이 20g입니다. 즉 그 섭취량의 4배를 제가 섭취해야지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이토프로틴의 그 한 통의 함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교육 이후에 저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뉴트리 키즈겠죠. 비타민과 미네랄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함께 만들게 되면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량이 많이 변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기존 제품과 약간 차별성이 있는 게 기존 제품의 경우에는 씁쓸한 맛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맛에 대한 아이들의 좀 선호도가 좀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키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해요. 보통 다른 제품이 구매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키즈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자와 소비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가. 그래서 구매자를 타겟으로 만족을 시키면 구매자는 보통 부모님이죠. 소비자는 우리 아이들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일단 부모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아이의 성장, 올곧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기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그런 요구를 하시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무슨 중요한데 일단 맛있어야지 돼. 완전히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품과 틀리게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지키는 게
양쪽을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제품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비교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있을까요? 네. 자,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 제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네요. 야근을 시키면 안 되는 컴퓨터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떨어져 있던 것이 한 통 한 통 보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추어블 타입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맛에 있어서는 기존의 무기질에서 나타났던 그 씁쓸한 끝맛이 마그네슘의 영향이었는데요. 그런 마그네슘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뺐습니다. 아이가 일단 섭취해야 되니까, 잘 섭취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항산화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또 식물 농축물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종류가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건데요. 이번에는 28종의 식물 농축물이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양의 밸런스를 새롭게 조절한 제품, 거기다가 맛도 있는 제품입니다. 항산화 포뮬러, 에너지 포뮬러, 그리고 기본 영양소를 충족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4가지였네. 그리고 29종, 28종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딸기 바나나 맛, 기존 같은 게 이렇게 맛이 있어서 좀 차이점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가격은 좀 더 내려갔어요. 기존 제품에 비해서 영양소는 더 업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빠졌군요. 박세빈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희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간 샘플 제품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만족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마그네슘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칼슘이라는 영양소. 근데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다. 뼈의 건강에 실질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던 게 그런 비타민 D도 같이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타민 D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무기질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그 무기질이 기존의 칼슘의 보조제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것은 다른 균형 있는 영양소를 아이가 섭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마그네슘이 빠졌고요. 대신에 셀레늄이 포함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 영양제 섭취를 몇 세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요소일까요? 유전적인 요인과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나이가 들기 이전에 2차 성징 이전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즉 나이가 들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만큼 아이에게 좋은 영양소와 식생활을 관리할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2차 성징이 일어난 이후에는 선천적인 요인이 더 많이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이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건강기능식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와 이 단백질이 제대로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칼슘의 섭취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또 이 성장 호르몬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 원료, 영양을 통해서 그 원료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그 생활 패턴 속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는 숙면할 때라고 얘기죠. 깊은 잠을 잘 때. 잠들고 나서 3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잠든 시점에서부터 3시간 동안 수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 아이가 3시간 내에 잠을 설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이도 있고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잠드는 시점에서는 집안의 전체 불을 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 빛 다 차단시켜서 숙면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 숙면 못지않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운동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숙면을 취할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할 때 숙면할 때 못지않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숙면과 적절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이상을 1회에 10분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 영양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30분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에 좀 아쉽지만 주 단위로 몰아서 운동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30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못했어. 그럼 오늘 1시간 시키는 거죠. 이틀 동안 못했어? 그럼 3일째 되는 날 1시간 반을 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자연스럽게 몸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아이들의 성장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마그네슘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제품, 마그네슘. 그렇네요. 마그네슘. 칼슘 제품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 칼슘 제품. 칼맥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칼맥이 가장 합당하네요. 아이들, 그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참 재밌는 영양소예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영양소가 성인 대비 아이들에게 60에서 70%의 영양소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령대에 더 많은 섭취 요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700으로 잡는다면 아이의 경우에는 그 나이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1000mg을 권장해요. 900에서 1000mg을 권장합니다. 왜? 그 시기에 칼슘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을 권장하죠. 성년 이전의 2차 성징기 즈음에 900에서 1000mg을 권장했다가 성인 되면 다시 700을 권장했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 골다공증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60대 이상부터는 1200까지도 권장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키즈라인에는 추어블 칼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어블 칼슘도 있습니다. 캐러멜처럼 톡톡 먹는 추어블 칼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영양제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령 비타민 C, 철분, 콜라겐은 좋다. 근데 칼슘과 비타민 C는 좋지 않다. 뉴트리라이트 2에 해당되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건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편적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무기질을 흡수할 때 무기질 자체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100이라는 무기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무기질의 그 양은 보통 20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몸 밖으로 배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무기질의 흡수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서 배합된 게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인데 이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 즉 무기질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는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 여기는 지금 비타민C가 궁합이 안 맞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타민C 일반적으로 장관 내의 산도를
약간 산성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무기질의 이온화도가 변화가 되게 되면서 흡수율이 증가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율을 도와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칼슘의 흡수율도 비타민 C는 더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무기질의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관 내에서 생존하면서 특정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단세지방산이 일반적으로 무기질의 흡수율을 올려줍니다. 또 단세지방산은 유익균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력을 올려줍니다. 왜? 장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산성 쪽으로 가까이 좀 더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같은 채널을 통해서 흡수되는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을 좀 막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마그네슘, 뭐 철분, 칼슘, 아연, 비슷한 채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뭉쳐서 섭취하면 서로의 채널을 막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향도 있죠.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이 무기질을 자신의 몸에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 소실되는 약간의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함께 섭취하는 게 더 이득이 많은 부분이 있다. 불편함이라는 부분, 편의성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네. 바디키 이번에 새로 나온 MR 제품이 있어요. 바디키.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초콜릿은 본연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카페인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킬로그램당으로 계산을 해서 2.5mg 섭취 공고량이 어린이 청소년의 킬로그램당 뭐 20kg면 거기에 2.5를 곱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 결과가 이 아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공고량 그 이하로 섭취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바디키 MR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은 그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 네, 카페오레 빼놓고는 초콜릿은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뉴트리라이트 R&D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전 세계 최고 수준의 R&D라는 것은 당연히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D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나 라는 부분은 화면이 보이시나요? 잘? 네네. 보통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보편적 기준의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는 이 보편적 건강기능식품의 좀 더 나은 버전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 에이리어, 존, 특정 국가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지금 주류로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적인 생각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식생활이 반영돼야 된다. 그 식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진 차별성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미래혁신 영역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죠. 즉 쉽게 설명드리면 나에게 맞는 WX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섭취하는 WX와 내가 섭취하는 WX,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기준이 달라야 된다. 거기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뉴트라이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존의 뉴트라이트 제품이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신체에서 정확한 그 기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타볼리즘, 대사라는 부분과 근육이라는 부분, 면역체계라는 부분, 혈행이라는 부분, 신체 각 부분에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 선결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양소들이 신체의 시그널, 신체와 과연 어떤 시그널 반응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도 선결 과제로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권장하는 것을 우리가 미래의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신 지금 커스터마이즈드 팩, 이거는 초기 단계의 개인 맞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초기 버전.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마이팩이라는 제품이었죠. 회사에서 어떤 패키지, 남성과 여성 특정 연령대를 구분 지었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개인에게 맞춰서 본인 스스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마이팩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의 제품이 나옵니다. 이 마이팩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개인 맞춤형에 조금 더 가까운 정밀 영양 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파이토 뉴트리언트와 마이크로바이옴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체는 미생물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신체의 세포수는 60조 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신체 내의 미생물의 수는 60조 개보다 수백 배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체 각 부분에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이 미생물들이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건강하신 분들과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있고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있고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있고요. 또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또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미생물의 파악을 통해서 우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권장하는 그 시작 제품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첫 번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개인의 건강 상태, 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단 장 건강이잖아요. 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제품의 구매 형태와는 약간 차별화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존의 제품의 경우에는 ABC라든지 아니면 amaco.kr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하셨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선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장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 채취가 들어가게 됩니다. 샘플 채취라고 하면 자신의 분변을 채취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 쪽으로 보내주시게 돼요. 근데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분변이라고 하면 약간 불쾌감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간편하게, 간단하게, 위생적으로 분변을 채취할 수 있는 저희가 키트를 준비했고요. 그 키트 그대로 포장하신 다음에 그냥 택배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게 되면 연구소에서 이 신체 내에 장관 내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6가지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 중 나에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보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거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사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좀 놀랐어요, 솔직히. 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품보다 보고서가 더 놀라웠던 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측정하는데
마치 건강검진 받은 후에 나오는 결과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높아짐이 나옵니다. 기억력.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보니까 넌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낮아. 그럼 난 두뇌 건강에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또 심혈관계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좋다 나쁘다가 나옵니다. 또는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균형이 높다 낮다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분에 두툼한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과지는 단지 내가 어떤 장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향후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건강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또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 중반기에 이 솔루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시장에 또 한번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왜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업계 선도 기업의 각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이건 솔루션이지만 그 제품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제품이 더 나옵니다. 밸런스유딘 365가 이제 지금 출시 대기 중에 있고요. 밸런스유딘 W라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W는 우먼이죠. 여성들 건강에,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보통 여성의 질의 경우에는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pH 4에서 4.5 정도의 산성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균이 락토바실러스 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락토바실러스 균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불균형이 왔을 때 질염이라는 것이 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균주를 모아서 밸런스 위딘 W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LA14HN001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대기하고 있는 게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지금 현재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카테고리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왜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까? 다른 비타민과 무기질과 다르게 나름 즉시 효과가 높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장기간 꾸준히, 기능성 허브 제품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그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그 살아있는 균주를 섭취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그 변화된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나름 즉시 효과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카테고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여러 논문을 보게 되면 프리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이 좋아진 상태에서 중단을 하게 되면 2주 내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의 상태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식생활은 변화되지 않고 장 건강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만 섭취하다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의 영향으로 장 건강은 좋아지지만 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끊어졌을 때 얘가 무궁무진하게 계속적으로 이 장내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항생제의 과잉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항생제. 알게 모르게 항생제 내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약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미생물을 다 죽여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싹 죽습니다. 싹 죽은 상태에서 이 미생물이 재증식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이자 유익균에 비해서 유해균들이 더 빠른 성장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순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 제품들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세 아이인데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코 과민 반응성이라고 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고요. 마른 기침처럼 콜록콜록 전혀 많이 심하게 한다는데 키즈 비타민이랑 엘로케어 복용해도 되는지 하루 6알인데 7세 복용량을 줄여서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엘로케어 같은 경우에 개별 인정형 제품이죠. 나름 직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인체조형 실험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직시 효과가 굉장히 빠른 제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게 되면 일단 이 실험 데이터 자체가 보통 14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어느 정도 신체를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나온 인체 적용 실험이기 때문에 그 섭취량을 아이에게 좀 정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섭취한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또 뭐 독성을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좀 많이 바꿔주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마른 기침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습도와 온도 유지 또 먼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브렉스나 다른 비타민 A 포함된 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보통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 A와 D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로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과잉 섭취 시, 과량 섭취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뉴트라이트 더블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A가 들어가 있고요. 그 현대인들이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타민 A 급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급원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급원입니다. 기본적인 양은 최소량으로 지용성 비타민 A가 들어가 있고 이 비타민 A가 신체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비타민 A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처럼 독성은 없는 베타카로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X를 섭취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체지방 흡수를 줄이는 제품들은 식사 전이 나은지 식사 후가 나은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살이 많이 찐 초, 중생들의 어머니들의 문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살부터 섭취가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하시는 분들, 특히 아이 같은 경우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섭취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블록 같은 경우 식사 전에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식사 전에 섭취할 경우에 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또 각감류 제품이기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프트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해하시는 식후에 섭취했을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구태여 그 시간대를 맞춰서 섭취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식사 중간에 섭취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초, 중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비만의 형태가 성인과는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제품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개념보다는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패턴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식사 제한을 해 주시죠. 또 신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특히 슬림 스마트와 시리보다는 구태여 섭취하신다라고 하면 슬림 스마트와 시리보다는 저는 카보저스트나 키토산을 좀 더 권장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리와 슬림 스마트의 경우에는 스키니 롱롱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수가 된 이후에 신체 내에서 그 기전을 나타내는 반면에 파워블록 키토산과 카보저스트 같은 경우는 신체 내라고 하지만 소장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실질적으로 흡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태여 섭취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섭취한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블로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워블록 키토산과 카보저스트 제품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그 이전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식생활을 개선시켜주는 것, 또 운동량을 늘려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뉴트라이트 담당자로서 어떤 제품이 제일 좋으세요? 라고 얘기를 궁금해 하셨네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엑스를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더블엑스를 좀 특별하게 섭취합니다. 저의 건강은 중요하니까 저는 더블엑스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는 6둘로 섭취합니다. 6둘 비타민 6, 무기질 2, 농축물 2 먹습니다. 이거 더블엑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편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정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쪼개거나 양을 낼 일인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죠. 보통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RDI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즉, 이 얘기는 WX에 포함되어 있는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라는 개념이죠. 근데 현대를 살면서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직장인인데 좀 더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나이가 되니까 그 섭취 권장량 기준, RDI 기준으로 섭취하는 건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ODI 수준의 섭취 방법을 선정한 게 바로 622이라는 방법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건강기능식품에서 외국 사례를 빗대보게 되면 보통 전 세계적으로 RDI, 하루 섭취 권장량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이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영양소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낮으면 그냥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소한의 영양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 RDI 수준이 좀 너무 낮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 최적 섭취량 개념의 ODI 개념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DI 개념과 ODI 개념은 영양소 함량이 굉장히 큽니다. RDI 곱하기 자신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 각각의 최적 섭취량이 다 달라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ODI, 학생들에게 필요한 ODI, 운동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ODI, 이게 다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그 높은 수준으로 권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타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622로 섭취합니다. 더블엑스가 가장 저는 좋고요. 더블엑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섭취했을 때는 좋은 걸 모르지만 하루라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바로 더블엑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가 622로 먹으면 다른 사람이 비타민을 못 먹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축물이 남지 않냐, 무기질이 남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는 비타민과 농축물은 저는 물에 녹여서 저는 섭취합니다. 허브티처럼 섭취하는 그런
방법을 또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엔지팩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건강기능식품 3개월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가치를 높게 느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을 변경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게 되면 현상 유지뿐이 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 이런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중단하시게 되면 바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라면이나 떡볶이 등 밀가루로 식사를 했을 경우 영양제는 바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밀가루 섭취하셔도 돼요. 뭐 사람마다 약간 다르시겠지만 뭐 같이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떤 질문인지. 네. 물에 녹여 WX오브티. 아, 네네. 푸딩 딸이 스키니 농농 젤리가 맛있다고 계속 먹으려고 해요. 아, 이게 참 문제예요. 네,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왜 약이 쓴지 아시나요? 약을 왜 쓰게 만드는지 아세요? 전통적으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약이 맛이 없는 거예요. 쓴 거예요. 입에 대면 씁쓸하잖아요. 입에 못 대게 하려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근데 최근에 추세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약 보게 되면 아이들 약 빼놓고는 다 씁니다. 맛이 없어요.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푸딩살이 맛있어서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하트 충전 젤리 몰래 더 먹으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하죠? 네. 권장량만큼 일단 섭취할 것을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저도 많이 먹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있으면 제 책상에 유통기간지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 자리에 오면 직원들이 항상 와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뚝딱뚝딱 먹고 그러는데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뭐 ODI 개념에서를 보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섭취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상식선에서 섭취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적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피커 키시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키시고. 네, 네. 커뮤니티 플러스 30개월인데 먹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뮤니티 플러스 30개월인데 저는 제가 어머니께 좀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 기억에 남는 건강기능식품의 첫 경험은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었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미아리산 무슨 해서 분유 타먹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런 경우가 있기도 식약처 공고로는 100억이요. 100억 정도를 이하로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권장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섭취하시는 건 뭐 그 개인의 식생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권장하실 때 섭취시킬 때 최소량으로 해서 섭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소량으로. 근데 최소량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달라요.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스틱, 어느 분 같은 경우에 3분의 2 스틱, 반 스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처음에 섭취시킬 때 이렇게 섭취시켰어요. 채소량, 제가 생각하는 채소량이라는 것은 이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기 때문에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에다 물을 묻힌 다음에 정수기에서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스틱에 딱 꼽아가지고 묻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하루 그 양을 늘려가면서 시작을 시켰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권장해 주시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숙취 해소에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뉴트리라이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술을 안 드시는 방법을 일단 제일 먼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숙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얘기하신다면 저는 비타민 B군 제품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마시는 액세스 제품, 네, 권장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무기질 음료가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술 드시기 전에 술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이라든지 밀크세스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절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제품 먹지 않고 차라리 술 조금 먹는 게 빨리 취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품 제가 예전에 이 회사 들어왔을 때 회식하니까 부서 막내가 책상 위에다가 이스트비 제품과 밀크세스 제품을 책상에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먹고 소주 2병을 먹는 게 나을까? 이걸 안 먹고 소주 1병을 먹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걸 안 먹고 소주 1병을 먹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술 드시기 전에는 가급적 이런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콜라겐도 2달이 지난 아이가 좋아해요. 말려야겠죠? 네,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 2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콜라겐이 진피층에서 몰아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일생에서 봤을 때 피부 건강 상태가 가장 완벽하고 좋은 상태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시기에는 콜라겐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콜라겐은 결과적으로 단백질이거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 신체로 태어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바로 신장이라는 기관입니다. 즉 신장이라는 기관은 갓 태어났을 때 미성숙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달에는 섭취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의 51kg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게 카보저스나 파워블록 먹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또 다의 51kg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돈을 주지 마시고 집에서 모든 거를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이전에 바디키 했을 때부터 BCP 했을 때부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카보저스트나 파워블럭이나 슬림스마트나 CLA 제품을 드시는 분이 심리적인 안도에 의해서 음식을 더 섭취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걸 먹으면 난 이제 좀 이거 먹으면 몸 밖으로 블로킹이 되겠지 배설되겠지라는 그 심리적인 안도감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체활동 양을 늘리거나 식사 주제를 철저히 시키는 상태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부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네,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일단 해드립니다. 프로틴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틴이라는 성분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 파이토프로틴의 경우에는 성조숙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소플라본 얘기가 나옵니다. 이소플라본. 콩이기 때문에, 대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자연의 형태에 그냥 원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과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콩이잖아.
그럼 이소플라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성조숙증 진단을 받은 아이가 의사분께서 처방을 내리시면서 상담하실 때 이 아이는 성조숙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두부도 먹지 마세요. 콩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식재료도 섭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셨다면 파이토프로틴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 식생활 잘 하시고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파이토프로틴 섭취하셔도 됩니다. 파이토프로틴 안에 이소플라본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이소플라본을 인위적으로 농축시키거나 추가로 배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콩 원물 자체에 들어가 있는 최소한의 양이기 때문에 원래 자연 상태의 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네. 소개로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뉴트리라이트 추천해 주었는데 기존에 타사 제품 드시고 있었어요. 뉴트리라이트 제품과 타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해도 될까요? 네. 같이 섭취하셔도 되죠. 같이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어떤 제품일지는 모르겠으나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좀 권장하는 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비타민 제품과 그쪽 비타민 제품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 비타민 제품 섭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본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선택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텔레피기성 결막염, 강막염이 오래가는 편인데 지금도 약 10개월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제품 있을까요? 아이가 참 걱정이네요.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강막염, 알레르기라는 것은 거의 동일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잘못된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게 피부에서 발생하게 되면 아토피가 되는 것이겠죠. 코에서 발생하게 되면 비염이라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의 항체를 과잉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항체 생성 후 잉여의 항체가 비반세포에 있는 매개 물질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알레르기라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는 것은 완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이야? 환경적인 항원 인자, 원인 물질 인자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물질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그 물질을 멀리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양소를 많이 권장해요. 아세로라, 비타민 C 많이 권장해요. 비타민 C, 비타민 B군도 많이 권장하고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계피나 정향도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나무 꽃풀이라 멀리하기 힘드네요. 말씀해주신 제품 잘 챙겨보겠습니다. 나무 꽃풀을 멀리하기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꽃과 풀이 없습니다. 네.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환경을 좀 멀리 퍼뜨려 놓는 거. 이 야외에서 이 접촉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공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게 옷에 묻어 있는 거. 옷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이 이 과민 반응이 좀 심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집 앞에 문 있잖아요. 그 문에서 옷을 다 털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털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무 꽃 풀에 그 과민 반응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집 안에서 그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저희 아이 6세인데 현재 키즈 비타민이 없어서 데일리 추어블이랑 프로틴 베리 아르데노라시 칼믹 레스틴 먹고 있는데 과하지 않은가요? 대신 섭취량은 기존보다 적게 먹이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추어블, 데일리 추어블 좋습니다. 프로틴 베리, 데일리 추어블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 제품과 전혀 다른 기전을 하고 있는 프로틴 베리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세브라 C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데일리 추어블에 들어가 있으나 보통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팔맥 D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성인 대비했을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칼슘을 많이 권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레스틴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 드린 다른 제품과 전혀 다른 파스파텐트 콜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 다른 작용점에서 활동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권장할 때 가장 좀 많이 보는 게 중복되는 영양소고요. 그 중복을 통해서 과량 섭취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 흡수에는 장 건강, 즉 유산균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내 장 상태에 따라 유산균 섭취도 한 포 이상해도 되나요? 식약처 권고 기준으로 100억 기준입니다. 100억. 건강기능식품께서 100억이에요. 그냥 100억 이상 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권장량이고요. 그 권장량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꼭 들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때는 사람마다 약간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최소량에서 서서히 올려가면서 섭취해라 라는 부분을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다 질문이 되셨나요? 네.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더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조식품에서 섭취 연령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게 건강기능식품이 맞는 말이고요. 네. 2004년 이후에 바뀌었죠. 네. 건강기능식품이. 섭취 연령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권장이란 개념으로 더 적정한 연령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어린에게는 주의가 필요한다든지 둘 중 어느 것으로 적정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영양소 0세부터 영유아, 초등학생 뭐 이렇게 쭉 연령대별로 나와요. 10년 0세부터 1세, 1세에서 3세, 3세에서 5세, 5세에서 9세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오고요. 그 옆에 영양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섭취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한국영양학회에서 우리가 식생활 조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만들어주는 개념이고요. 그 내용을 준용해서 식약처 자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권장 섭취량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장이란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너희가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섭취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한량이 없어요. 비타민 무기질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아주 어린아이는 우리가 영유아 개념일까요? 아니면 어린이 중에서 어린 내용일까요? 우리가 영아가 있고요. 유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학령기, 뭐 청소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린이는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서 70%로 거의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저희 오메가3는 RTG 오메가3일까요? 저희 오메가3 제품이 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주력으로 전달되고 있는 세몬 오메가3 제품과 오메가 밸런스 제품은 RTG 제품입니다. RTG 제품. 네. 변이 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 수치가 좀 높으신 분한테 더블엑스랑 식이섬유 같이 복용하면 당 수치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일단 더블엑스를 빼고요. 식이섬유, 우리가 파이버 비츠 뒤에 라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버 비츠에는 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제품 그냥 식이섬유가 아니라 귀리 식이섬유에 대한 기능성 클레임은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식후에 당이 치고 올라가신 분, 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파이버 비츠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비타민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자료에서 보게 되면 보통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당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파이버 비츠 섭취 중입니다. 자꾸 배에서 가스가 차는 느낌인데 섭취량을 줄여야 하나요? 네. 가스가 차시면 그런 느낌이 나오시면 좀 줄이신 후에 다시 한번 섭취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일 것 같고요. 파이버 비츠가 좀 많이 불편하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파이버 파우더 제품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요. 파이버 비츠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이섬유와 프로틴도 마찬가지인데 열을 가했을 때 이 안에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기능성 성분들이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이버 비츠를 씹어서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갈아서 섭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마이랩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좋을까요? 몸이 좋아지거나 장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비슷한 답변 앞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내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는 이 섭취 중단 2주 후에 변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항생제라든지 또 환경 호르몬 등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텀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당뇨약 드시는 분의 바디키 프로그램 프로틴 가능한가요? 프로틴만 하신다면 바디키 프로그램이나 프로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시죠. 당뇨약을 중단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근데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운동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하시게 되면 오히려 약 드신 상태에서, 당뇨 약 드신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저혈당이 오실 수가 있어요. 너무 급하지 않게 좀 긴 기간 과정을 밟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되셨나요? 네,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트리라이트 관련해서 리더님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한 질문들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저희 서민규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강사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리더님들 정말 저희 지금 9시 15분이네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그 오늘 이번 주 또 오늘 강의 후기를 단체 카톡방이나 편한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피드백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거고요. 또 MBA 2기에서는 더욱 나은 강의를 위해서 매일매일 강의 후에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꼭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